자, 이번 시간에 부동산 경기 변동 이론이라고 해서 교재 46페이지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 나오면 아주 쉽게 구성되는 영역이 되겠고요. 딱 두 개 중에 하나를 가지고 출제 포인트를 삼게 됩니다. 해서 자, 경기 변동 이론이라고 해서 일단은 일반 경기 변동이라고 해서 자, 이 일반 경기 변동하고요. 부동산 경기 변동에 있어서의 순환적 변동이라고 하는 개념은 동일한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 그림 보게 되면 이런 식의 용어를 쓰고 있어요. 경기 변동이라고 하는 거, 저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복기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향기라는 표현을 쓰게 되겠고요. 후퇴기, 하향기 이런 식의 용어를 쓰게 돼요. 그래서 자, 우리 경기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순환적 변동이 이런 모습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전제가 되게 되는데요. 자, 일단 저점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정점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점과 정점 간의 폭을 가리켜서 진폭이라는 용어를 쓰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점에서 저점 또는 정점에서 정점까지의 기간을 가리켜서 주기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용어들을 쓰게 되는데 일단은 소위 이제 순환적 변동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정리를 하게 되면요. 일단 요거부터 가십시다. 자, 한 문제짜리가 되게 되는데 여기 이제 지금 마지막으로 이 파트 출제가 돼서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은 부동산 경기 변동이라고 하는 것, 소위 순환적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서 자, 불규칙적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주기 길고 진폭 크다라고 해서 이 8년 동안 요걸 가지고 지금 한 두 문제 정도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불규칙적, 그 다음에 주기 길고 진폭 크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거나 하게 되면 항상 부동산 경기에 관련해서 건드리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이유가 아무래도 영향이 워낙 크게 미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요거 하나 한 문제짜리. 두 번째, 자, 지역적, 국지적 변동에서 전국적, 광역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중요 쟁점은 아니고요. 집값이 뜬다라고 하게 되면 동시에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값이 뜨는 것은 아닐 것이고요. 지역적, 국지적 모습에서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한 문제 특징이라 또 한 문제가 나오는 게 국면별 특징이라는 개념이 있게 돼요. 그래서 이 파트를 갈 때는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 이 순서를요, 회복, 상향, 후퇴, 하향 이렇게 외워서는 거의 생활에 보탬이 되지 않고요. 용어가 시험 문제에 따라서 달리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시기냐, 내려가는 시기냐,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올라가냐, 내려가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향이다라고 하면 잘은 모르겠지만 내려간다라고 하는 거, 후퇴다라고 하면 잘은 모르겠지만 내려간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상향이라든가 회복이라는 것은 당연히 뉘앙스상 올라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또 하나의 출제 포인트가 바로 국면별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올라가는 시장입니다. 그럼 이제 두 달 전, 세 달 전에 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전 국민이 시장 참여자가 모두 다 알고 있다라는 전제에서 얘기를 전개해요. 그래서 두 달 전에 어떤 거래, 만약에 어떤 아파트가 3억에 거래가 됐다. 그 비슷한 아파트가 이제 두 달 지나서 거래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3억이라고 하는 가격은요, 자, 바로 한선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시장에서는 최소한 지금 계속 다 올라가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3억보다는 더 높게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 그럼 거꾸로 자, 두 달 전에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3억의 거래가 된 상태예요. 근데 지금 전 국민이 부동산 경기가 침체기에 들어간다. 즉 하향 국면이나 후퇴 국면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라면은 그때는 그 3억이라고 하는 금액은 바로 상한선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걸로 끝나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하한선, 내려갈 때는 상한선이라고 하는 거. 자, 이게 이제 우리 시험 문제 전부입니다. 그래서 경기 변동에서는 지금까지 모든 문제가 이 두 개를 중심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 문제 이제 하나 더 최근에 이상한 문제가 구성이 되긴 했는데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요렇게 올라갈 때는 하한선, 내려갈 때는 상한선. 요것만 기억하셔야 돼. 올라갈 때는 어떻다? 하한선. 그보다는 최소한 높게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내려갈 때는 상한선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된다. 그리고 한 10년 넘은 문제인데 올라가는 시장에 있어서는 모두가 올라간다는 사실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중개업소에서 이 매수인을 귀하게 여길 것이냐, 매도인을 귀하게 여길 것이냐라고 했을 때 올라가는 시장에 있어서는요, 다 올라간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매도인이 없을 겁니다. 모두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매도인 중심의 시장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내려가는 시장이다. 전 국민이 부동산 시장의 참여자가 내려간다는 사실 모두가 인지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지금 이제 사야 되는 매수인이 시장의 중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시장에 있어서는요, 하한선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매도인이 귀한 대접을 받는다라고 해서 매도인 중심의 시장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내려가는 시장에 있어서는 바로 상한선으로서의 의미, 직전 국민의 거래 사례 가격이라는 것은 상한선 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내려간 시장에는 아무도 안 살 거니까 매수인 중심의 시장이 되게 된다. 그래서 실제 이 정도를 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해서 이걸로 끝나요. 너무 간단하게 구성되는 영역이라서 민망할 정도야. 그래서 한때 이 부동산 경기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순환적 변동이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 되게 되는데 그 외 두 가지 정도가 또 논의가 되죠. 그래서 두 가지를 보게 되면은 계절적 변동이라고 하는 것과 무작위 변동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봄, 가을철에 이사 수요가 많은 모습, 이걸 가리켜서 계절적 변동. 이건 이제 우리 생활 관습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고요. 또 전에 시험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겨울철, 여름철에 대학가의 공실률이 올라가는 현상. 이제 그 방학 되니까 집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이것도 계절적 변동의 한 유형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무작위 변동. 이게 이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에 갑자기 지금 이제 서울의 주택 가격이 급등을 하는 이런 모습들,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갑자기 거래가 축소가 되게 될 것이고 가격이 좀 떨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면 이것을 가리켜서 무작위 변동 또는 불규칙적 변동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까지 이렇게 해서 요걸 끝났어요. 지금까지 대부분 문제, 딱 한 문제를 제외하고는 요것만 가지고 해결하게 됩니다. 다시 갑시다. 기본적인 축을 보셔야 돼. 순환적 경기 변동이라고 하는 거. 주기 길고 진폭 크고 불규칙적이다라고 하는 하나 주제. 두 번째 좀 어려울 수 있는 것이 올라가는 시장에 있어서는 하한선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매도인 중심의 시장이다. 내려가는 시장에 있어서는 바로 상한선으로서의 의미 가지고 있다. 직전 국면의 거래 사례 가격이라는 게. 그리고 내려갈 때는 아무도 안 살 거니까 매수인 중심의 시장이다라고 하는 거. 이걸로 끝내. 너무 간단해서 민망할 정도. 물론 우리 문제를 통해서 하나 더 추가되는 항목을 공부를 하긴 하는데 그건 사실 출제위원 입장에서 약간 흔들어준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46페이지 가서 바로 이 지문하고 문제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지문 하나도 답이 안 됐고요. 그냥 깔아주는 개념이죠. 첫 번째, 부동산 경기 변동이란 부동산 시장이 일반 경기 변동처럼 상승과 하강 국면이 반복되는 현상을 말한다라고 해서 소위 순환적 변동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부동산 경기 변동은 순환 변동, 추세적 변동, 계절 변동, 그리고 무작위 변동 등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해서 추세적 변동은 뒤에서 한번 종류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질문, 부동산 경기 변동의 국면은 공실률이라든가 건축 허가 건수, 거래량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해서 우리 본문에 넣어놨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이제 호황기인지 불황기인지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다. 쟁점 안 되고요. 4번, 부동산 경기 변동은 건축 착공량, 거래량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해서 우리 교재 47페이지 보시게 되면 경기 국면의 측정 지표라고 해서 선행지표, 동행지표, 후행지표 이렇게 해서 건축 허가량이라든가 착공량, 완공량, 스토리를 보게 되면 이런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큰 의미는 없어요. 이런 것들은 답 안 돼요. 그래서 주기 길고 진폭 크다 이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것만 가지고 출제 포인트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 변동이라는 이 주제가 혹시 시험에
대출제가 되게 되면 아예 그냥 선입관을 가지고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 얘기하고 그다음에 아까 주기 길고 진폭 크다라고 하는 이 주제만 찾아서 보셔야 돼요. 문제를 지배를 하셔야 되지 일 없이 지문을 쫓아가다 보면 알았던 내용까지도 틀리게 됩니다. 해서 여러분 교재 47페이지부터 이제 지문 가지고 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회복 시작. 자, 다 딴 거 다 따놔서 회복점은 올라간다, 내려간다, 올라간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한선으로서의 의미, 그 다음에 매도자 중심의 시장이다. 이렇게 이제 가셔야 돼. 그래서 거기 보니까 하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해서 옳은 표현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복 국면은 이런 표현 나와 있죠. 올라가는 시장입니다. 그럼 어떻다고요? 하한선으로서의 의미가 하한선이 되는 경우가 있다 해서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회복 국면은 매도자가 중시되고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기준 가격이 되거나 포인트 하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해서 최소한 그보다는 높게 받아야겠다. 3번 지문이요. 상향시장. 이것도 올라가는 겁니다. 회복시장, 상향시장. 우리가 정확히 외우지 않더라도 단어 뜻상 올라가는 시장. 그러면 이제 한선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될 텐데 지문 3번 끝으로 보니까 상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해서 틀리게 해서 그 당시에 답을 뽑았던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 상향 국면은 자자 이것도 올라가는 거죠. 상향시장, 상향 국면 용어들 조금씩 바꾸고 있어요. 올라가는 시장에 있어서 과거의 사례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한선으로서 의미가 있고 매도자 중심의 시장이 된다. 그래서 4번 지문 보니까 끄트머리에 하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해서 옳은 표현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5번 지문은요. 상향 국면에서 끄트머리 바로 가셔야 돼. 하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뭐 이런 걸 문제라고 내고 지랄이야. 6번 지문 부동산 경기가 상승 국면 봐봐요. 우리가 여기에서일 때 보면은 회복 국면, 상향 국면, 또 상승 국면 용어를 조금씩 바꿔 쓴다고. 그래서 이걸 외워봤자 생활에 크게 보탬이 되지 않아요.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것만 가시는 거예요. 올라갈 때는 뭐라고요? 올라가니까 2달 전에 거래는 최소한 그보다는 어떻다 높게 받아야 되니까 하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해서 5번 지문의 끄트머리 하한선이 되는 경향이 있다. 옳은 표현 구성합니다. 6번 지문 부동산 경기가 상승 국면일 때 올라가는 거죠.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끄트머리 하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해서 옳은 표현. 이렇게 해도 떨어진 사람이 있다니까요. 환장을 하겠어. 이런 거 어떻게 이거 틀릴 수가 있냐고. 그게 이제 왜 틀리냐면은 너무 많이 외우려고 그래. 이 용어를 상승, 상향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꼼꼼히 가시려고 하게 되면은 그냥 상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조차도 쓸데없이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이건 뉘앙스로만 가시면 충분합니다. 아니, 따로 갈 이유가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지문 후퇴 시작. 자, 요건 이제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면 2달 전에 거래, 3달 전에 거래는 상한선으로서의 의미가 되겠죠. 상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옳은 표현. 8번 후퇴 국면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어떻다? 상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근데 끄트머리에 하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해서 틀리게 뽑아냈고요. 9번 지문 하향시장 내려가는 시장이죠. 그럼 어떻다? 상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해서 옳은 표현 이렇게 구성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10번 지문까지 가볼까요? 자, 하향 국면은 내려가는 거죠. 내려갈 때부터 상한이 되는 경향이 있고 살 사람이 없어. 다 빠지는 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매수자 중심의 시장이 되게 된다. 그래서 매수자가 중시되고까지 맞고요. 그다음에 상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옳은 표현 되겠습니다. 11번 업무용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경기의 하강 국면이 장기화되면 공실률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해서 요건 앞에서 이제 공부할 때 어떤 경기의 지표를 선정할 때 공실률 이런 것들이 어떻다 어떤 측정 기준점이 되기도 한다. 그런 얘기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8년 동안 나왔던 지문 뭐 매년 나오는 건 아닌데 2, 3년에 한 번 꼴인데요. 다시 갑시다. 올라갈 때 모두가 다 알고 있다고 쳐야 돼.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야. 자 매도인 매수인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럼 하한이 되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올라갈 거니까 안 팔려고 하니까 매도자 중심의 시장이 되게 된다. 내려갈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려갈 때는 상한이 되는 경향이 있고 살 사람이 없으니까 다 매수자
중심의 시장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개념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요것도 그래요. 통계를 보면 8년 동안 지금 이걸 가지고 2번 정도, 자, 두 번 정도, 3번하고 8번에서 2번 정도 답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얘는 답이 안 되더라도 계속해서 지문 중에 던져주는 식의 지문이 되겠고요. 그 다음 여러분 자료 48페이지 두 번째 박스 지문 3개밖에 안 나와 있는데 답이 2번이나 되어 있습니다. 해서 부동산 경기 변동, 순환적 변동의 특징이라고 하는 건 불규칙적이다, 주기 길고 진폭 크다라고 하는 그 주제와 연계되어 있죠. 1번 지문요. 부동산 경기와 일반 경기는 동일한 주기와 진폭으로 규칙적 반복적으로 순환한다 해서 틀리게 뽑아냈었고요. 그래서 이게 29회 때 답이 됐고요. 그 다음에 2번 지문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 정점과 저점 간의 진폭이 작다라고 해서 역시 26회 때인가요? 이걸 답으로 구성을 했네요. 그래서 자, 일단은 불규칙적, 주기 길고 진폭 크다라고 하는 거 해서 미리 마음의 준비를 독하게 하고 들어가셔야 돼. 경기 변동만 나오면 주기 길고 진폭 크다, 그 다음에 불규칙적이다 이 얘기하고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렇게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시게 되면 한글 읽을 수 있으면 다 때려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질문. 부동산 경기는 지역별로 다르게 변동할 수 있으며 같은 지역에서도 부분 시장에 따라서 다른 변동 양상을 볼 수 있다. 해서 서울의 집값이 뜬다고 해서요. 다 뜨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아파트만 뜨고 단독이나 연립은 좀 변화가 없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의미로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세 번째 박스. 대학교 근처에 임대주택이 방학을 주기로 공실률이 높아지는 것은 소위 계절적 변동. 아이들이 방학 때 집에 돌아가 있는 모습을 생각하시면 좋겠고 2번 무작위적 변동이란 예기치 못한 사태로 초래되는 비순환적 경기 변동. 이게 이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에 발생하는 경기 변동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바로 무작위 변동 또는 불규칙 변동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3번 총부채 상환 비율 규제 완화 후 주택가 거래 증가는 경기 변동 요인 중 불규칙 변동에 속한다라고 해서 자, 총부채 상환 비율 DTI라고 해서 우리 금융론 할 때 대출 한도를 따질 때 살펴보는 주제예요. 그래서 자, 연소득 대비 얼마나 대출을 해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따지는 게 DTI 총부채 상환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이 총부채 상환 비율을 규제를 완화를 한다. 그럼 대출을 좀 많이 해줄 수 있게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경기 변동에 영향을 줄 것이고 이것은 굳이 분석을 하면 불규칙적 변동 또는 무작위 변동의 한 유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요. 지금 이제 크게 두 가지 주제 가지고 거의 도배하다시피 출제가 됐고요. 다만 조금 주의하실 게 지금 계속해서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를 구성할 때 정부에서 뭐 9.13 조치에 따라서 부동산 거래량이 급감하고 뭐 점점점 이런 사태는 무슨 변동이냐? 그러면 불규칙 변동, 무작위 변동 요 정도까지만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에서 제일 특이한 문제가 거기 27회 때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료 관련 기출문제 48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 문제는 되게 당황스러웠던 그런 패턴입니다. 해서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불황과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거는 무슨 뭐 퀴즈 프로그램 같은 그런 느낌을 주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거, 화폐가치 하락하고요. 물가 상승이라고 하는 거. 호황과 물가가치, 화폐가치 하락이라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 불황, 그 다음에 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불황, 그 다음에 물가 상승.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은 전형적인 케이스가 일본 예를 많이 들죠. 그래서 일본 20년간의 침체기 이런 게 뭐 스태그플레이션의 한 예시가. 그리고 해설 보니까 그런 거 콘트라디에 파동이라고 하는 거 30년 내지 60년 주기의 경기 변동을 의미하고 주글라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10년 내외의 주기 변동을 경기 변동을 의미하고 키친 파동은 40개월. 40개월은 어떻게 되죠?
한 3년 정도 주기에서 지금 이제 컨트라티브 파동이라고 하는 게 가장 긴 주기 보니까 한 3, 40년, 4, 50년 해서 30년, 60년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이런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글라 파동이라고 하는 게 10년 내외, 그 다음에 키친 파동이라는 게 40개월 주기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는데 사실은 이건 좀 비우고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딱 한 번. 그러니까 이 문제가 사실 나왔을 때 20대의 수험생들은 거의 뭐지라고 하는 느낌. 그동안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 근데 우리가 지금 기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걸 분석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비우고 가시면 돼요. 어차피 우리 학교는 70점 맞으면 되거든요. 70점 정도 맞을 것 같으면 그냥 쉬운 거 절대로 실수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 쉬운 걸 절대 놓치지 말자. 다시 갑시다. 하나만 정리하고 다음 주제 볼게요. 자, 불규칙적이다. 자, 그 다음에 주기 길고 진폭 크다라고 하는 거. 빤한 내용. 요거 하나 기억하셔야 되고요. 올라갈 때는 바로 하한선, 그리고 내도자 중심의 시장. 내려갈 때는 상한선, 그리고 내수자 중심의 시장. 끝. 요 정도만 준비를 하고 가시는 게 합리적인 공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이제 부동산 경기 변동 이론이라고 하는 거에서 얘는 뭐 내주면 진짜 감사한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미집 모형이라고 하는 주제를 볼 텐데 내용은 더럽게 복잡해 보이는데 실제 공부하고 문제를 풀어갈 때는 유치에 그친 것이 바로 거미집 모형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거미집 모형 관련해서 작년까지만 제가 교재 작업할 때도 별의별 걸 차트도 넣어보고 별짓을 다 했는데 다 쓸데없는 짓거리고요. 시험에서는 그냥 물어봐요. 수렴형이냐, 순환형이냐, 발산형이냐 이것만 물어봐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모형이 소위 수렴형이냐, 순환형이냐, 발산형이냐 요것만 물어봐요. 그래서 자, 일단은 얘를 공부를 하려면 배경 설명을 간단하게 하나 드리면 이런 식이에요. 농산물 파동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파 좋아하세요? 양파. 저는 양파는 익은 건 절대 먹지 않습니다. 센 건 다 먹을 수 있는데 익은 건 아주 치 떨려요. 양파 익혀져 있는 것만 봐도 아주 치가 떨려요. 이유는 시골에서 어렸을 때 양파 파동을 한번 겪었어요. 와, 이게 볼만합니다. 아침에 양파국, 점심에 양파찌개, 저녁에도 양파. 모든 게 다 양파야. 그리고 양파만 먹어도 그것도 이제 고문인데, 이 창고 이런 데서 양파 썩는 냄새 막 촥 진동을 하고 온 동네가 다 환장합니다. 그래서 뭔 얘기하고 있냐면, 자, 올해 양파 파동이 한번 나왔다 하십시다. 폭락을 해버린 가격이. 그럼 내년에 양파 가격이 어떻게 되죠? 내년 가봐야 알아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농부들이 머리를 쓰는 거야. 이게 양파에 치 떨린다. 내가 다시 양파를 재배하면 사람 새끼가 아니다. 이런 취지로 다들 치 떨려가지고 양파를 모두 재배를 안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금파, 이렇게 해갖고 양파 값이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고, 또 이제 지혜로운 사람들 있잖아요. 올해 계피 봤으니까 다들 양파 안 심겠지? 나만 똘똘한 줄 알고, 그래서 내년은 양파 재배량을 더 늘립니다. 왜? 내년은 금값이 다 이렇게 많이 보이니까. 근데 나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다 그렇게 한 거야. 요즘에 보니까 제일 이슈가 됐던 사건이 아로니아인가? 그 제품이 그렇다고 그래요. 아로니아라고 하는 그게 뭐보다 저거 하여튼 몸에 좋다라는 전제하에서 하여튼 아로니아라는 그 식물이 재배가 그렇게 쉽다네요. 어디서나 잘 자라고 등등등 생산량도 많고. 그래서 아로니아가 제가 엊그제 기사 보니까 한 2, 3년 전, 3, 4년 전만 해도 킬로그램당 한 4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됐다. 생산자 입장에서. 근데 지금 킬로그램당 10,000원 정도에도 거래가 안 되고, 더 큰 문제는 10,000원이라 거래가 되면 좋은데, 아예 재고가 너무 많이 쌓여서 지자체에서 몇 억에서 10억 단위까지 투자를 해가지고 그걸 재고를 소각하고 이런 작업들을 한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소위 양파 파동, 아로니아 파동 이런 개념인데 만약에 지금 양파를 심었던 사람들이 머리를 굴려가지고 내년은 다들 양파 안 심을 거야. 나는 꿋꿋이 나의 길을 가려 한다. 그래서 양파를 심었다가 내년에 또 이제 몇 사람 죽고 속상해서 농약 먹고 자살하고 이렇게 이런 게 왜 문제가 발생을 하냐라고 했을 때 이 파동 이론, 농산물 파동을 설명하는 이론을 소위 거미집 이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그 다음에 더 파동이 발생하고 등등등
내년에 양방값이 올라간다 내려간다가 아니라 경우의 수를 설명하는 이론이 소위 거미집 이론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그 이제 가격 탄력성이라고 해서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기억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문제 좀 풀어보면서 멘붕 왔던 문제죠. 그래서 그것도 몇 번 하면 문제를 외웁니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 가격 변화율 분의 그 재화, 자, 가격 변화율에 따른 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요, 가격 변화율 분의 그 재화의 공급량의 변화율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개념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가지고 수탄이 공탄보다 크게 되면 어떻다? 수렴형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보다 더 크다라고 하면 뭐가 된다? 이걸 수렴형. 수렴형이 어떤 의미죠? 몰라요. 그냥 몰라. 처음에는 수렴형이 어떤 의미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게 수렴형이냐, 자, 순환형이냐, 발산형이냐를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제발 생각 좀 하지 말고 그냥 수렴형, 수탄이 공탄보다 크면 어떻다? 수렴형. 이거 하나만 외우면 되는 거야. 이걸 달리 표현하면, 자,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 자, 우리가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건 이런 식이죠.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테고,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보다 크다라는 얘기인 즉슨, 바로, 지금 이제 공급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이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보다 큰 경우를 가리켜서 수탄이 공탄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잊어버리고 그냥 수렴형이 뭐냐? 그러면 이제 수탄이 공탄보다 컸을 때 뭐가 된다? 수렴형이 된다. 공기가 수기보다 컸을 때 뭐가 된다? 수렴형이다. 오늘 이것만 외우시면 끝나는 거야. 다시 수탄이 공탄보다 크면 어떻다? 수렴형. 좀 이따 문제 보면 제가 이렇게 풀린다고요. 수탄이 공탄보다 크면 어떻다? 수렴형이고 공기가 수기보다 크면 어떻다? 수렴형이다. 라고 해서 요걸 갈 때 그냥 기계적으로 수렴형 하나만 달달달 외우시면 돼. 그래서 수렴형은 수탄이 공탄보다 컸을 때 뭐가 된다? 수렴형이 된다. 공기가 수기보다 컸을 때 뭐가 된다? 수렴형이 된다. 요것만 뒤지게 외우는 거야. 수렴형만 외우면 돼. 이것의 반대가 뭐가 된다? 발산형이 된다. 혹시 수탄과 공탄이 똑같으면 또는 공기와 수기가 똑같으면 이걸 뭐라고 그런다? 순환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수렴형과 대응해서 발산형이라는 것이 반대되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 자, 그래서 우리는 그저 무조건 뭐만 외우셔야 돼? 수렴형 하나만 정확히 외우시게 되면 같아지는 경우는 쉽게 눈치챌 수 있으니까, 반대가 발산형이니까 수탄이 공탄보다 크면 어떻다? 수렴형. 공기가 수기보다 크면 어떻다? 수렴형. 이게 기초 중에 기초가 되는 개념이에요. 일단은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문제에서는 항상 이런 식입니다. 데이터를 주면서 이게 수렴형이 되기 위한 모형은 뭐냐, 또는 이 모형이 수렴형이냐 발산형이냐 또는 순환형이냐 이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그저 외울 게 뭐라고요? 자, 수렴형이라고 하는 거, 수탄이 공탄보다 크면 어떻다? 수렴형. 또는 공기가 수기보다 크게 되면 어떻다? 수렴형. 이렇게 무식하게 외우시면 이걸 끝나는 거예요. 얘는 지금 통계적으로 거의 매년 출제가 되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냥 답이나 맞추고 끝나면 되는 거지. 이걸 경제학을 가지고 뭘 알아보겠다 이런 생각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신건강이 별로 이롭지가 않습니다. 그냥 수탄이 공탄보다 큰 뭐가 된다? 수렴형. 그 다음에 공기가 수기보다 크면 수렴형. 자, 이게까지가 일단 첫 번째 관문이에요. 외웠다고 치면은 수렴형 하나만 정확히 외우면 그것의 반대가 발산형이 될 것이고, 똑같아질 때는 우리가 순환형이라고 다 이렇게 잡습니다. 자, 그러다 치고, 자, 우리 공부할 때, 중학교 때 공부하실 때 이렇게 공부했을 거예요. 자, x하고 y에서 가로축을 x로 두고 세로축을 y로 표시를 보통 했습니다. 그리고 공식을 외울 때 y는 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항상 y를 기준으로 설명을 했던 바가 아마 있을 겁니다. 하도 오래전이라서 기억이 안 날 텐데, 하여튼 간에 y는 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함수를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제론 할 때는 이렇게 표시했어요. 자, 먼저 세로축을 p,
가격이라고 표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가로축을 뭐라고 본다? Q, 거래량이라고 표시를 하게 된다. 그래서 자, 실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함수가 주어지게 되면 무조건 P로 정리한다. P equal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이게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 또는 공급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을 계산해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학원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수탄, 공탄, 공기수기는 그냥 대충 누가 봐도 그냥 외울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특히 수요곡선 기울기의 절대값과 공급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을 계산해내는 과정이 딱 한 가지라고요. P로 정리한다. P equal 이렇게 정리한다. 자, 한번 경우수를 볼까요? 좀 이따 문제 보면 막 여러 가지 형태로 막 구성을 해요. 근데 어찌됐든 무조건 P equal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줍니다. 자, 공급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을 구할 때 공급 함수를 던져줘요. 해서 자, EQS는 마이너스 C 플러스 P라고 데이터를 주게 됩니다. EQS는 마이너스 C 플러스 P. 그럼 이제 이항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넘기면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고 뭐 이런 논리 구조죠. 그래서 이때 P를 중심으로 정리하게 되면 사안 간단하죠. 그래서 이건 우리 딸도 어쩌면 알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자, 보면은 자, 이 P를 중심으로 정한 P는 하면 얘는 넘겨줘야 되죠. EQS 플러스 10이라는 값이 나온다. 그래서 QS, S가 공급 함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국 QS 앞에 숫자가 뭐가 있어요? 2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공급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은 얼마가 된다? 2가 되게 된다. 자, 그럼 이제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도 찾아봐야 돼. 데이터를 줄 때 QT는 500-2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줬다고 하십시다. 그럼 무조건 뭐로 정리해야 된다? P로 정리해야 된다. 얘를 이쪽으로 넘겨줘야 되죠. 얘를 이쪽으로 넘겨주면 이런 식이 돼요. EP는 자, 이렇게 할까요? EP는 500 마이너스 QT. 이게 D라는 게 수요 함수란 뜻이거든요. 이런 공식이 나올 거예요. 근데 아까 EP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P로 정리한다고 그랬어요. P로 정리한다는 얘기는 이걸 2로 나누면 되는 거죠. P는 그럼 뭐가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 QD 플러스 250 이런 식의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QD 앞에 있는 숫자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도 2분의 1로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어떤 부동산 시장의 공급 함수가 EQS는 마이너스 C 플러스 P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QD는 500 마이너스 EP라는 식으로 데이터가 주어져 있게 되면 자, 공급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은 얼마가 되고 2가 되고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은 얼마? 2분의 1이 된다. 그래서 자, 이걸로 볼까요? 2하고 2분의 1하고 뭐가 더 커요? 2가 더 크죠. 공급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이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보다 더 크다. 그러면 이것은 뭐가 된다고요? 바로 수렴형이 되게 된다. 공기가 수기보다 큰 경우 다 수렴형이다. 그냥 이 얘기만 하는 거야.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 유형 이 정도로. 그래서 함수를 조금 바꿔주는 거. 25회 때부터 이제 구성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 정도가 맥시멈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데 좀 밑에 데이터 보면 와우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무조건 P 하나로 정리한다. 이 하나로 모든 것을 계산을 낼 수 있고 중간에 상수 이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상수는 의미가 없고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뭐라고요? QS 또는 QD 수요함수, 공급함수 앞에 있는 이 숫자 요걸 구하는 게 문제의 포인트. 그럼 다시 갑시다. 수탄이 공탄보다 크면 어떻다? 수렴형. 공기가 수기보다 크면 어떻다? 수렴형. 이걸로 이게 끝난 거야. 이걸로 이게 다 끝난 거예요. 자, 수탄이 공탄보다 크면 뭐라고요? 수렴형. 근데 요거 거의 안 나와. 요거 23회 때인가 나오고 있죠. 그때 이제 출제했던 분들 지금 다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이유는 쪽팔려가지고 너무 유치한 걸 냈다고. 해서 수탄이 공탄보다 크면 수렴형, 공기가 수기보다 크면 수렴형. 공기나 수기를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한다? 항상 P라는 이 숫자, P를 구하는 거. 그리고 실제 문제 구성할 때 제일 짜증나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 P는 마이너스 QT 플러스 20. 이런 식의 데이터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질나요. 자, 이건 절대값이 얼마입니까? 1이에요. 1. 수요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이 1이라고요.
또는 자 공급함수 해서 P는 계산해 보니까 QS 플러스 20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럼 이 앞에 1을 못 찾아가지고 버리버리하게 아무것도 없으면 1이라고요. 1QS라고 한 말을 줄여서 그냥 QS라고 얘기한다고요. 마이너스 1QD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그냥 QD라고 표시를 한다고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초등학교 좋은 데 나와요. 초등학교를 좋은 데 못 나오면 이런 방법이 없어요. 제가 나왔던 학교 괜찮은 학교예요. 제가 나왔던 그 초등학교 같은 경우가 저는 이제 국민학교 그 당시에 됐을 텐데 이 초등학교가 인재들만 얼마나 키워 산시 인재 산실에서 한반 학생들이 그 당시 서울 같은 데는 얘기 들으니까 막 오전반 오후반 있고 그다음에 뭐 또 뭐더라 한 반에 뭐 60명 40명 50명 이렇게 할 때 저희는 몇 명이요? 60명. 그래서 그게 못 배운 거예요. 좋은 학교를 못 다니는 거예요. 저 다니는 학교는 정말 좋아가지고 22명인가 이렇게 그런 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인재가 다 컸잖아요. 제가 졸업하니까 학교를 폐교를 시키더라고. 학교를 폐교를 시키더라고. 다 키운 거야, 인재를. 나중에 그 학교를 한번 가봤거든요. 시골 내려가면서. 어머, 그렇게 넓었던 운동장으로 그렇게 컸던 학교가 무슨 연립주택 안에 마당처럼 조그맣게 돼 있는 거예요. 야, 여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바글바글 20몇 명씩 있었다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나는 그 학교 정문에서 학교 그 뭐죠? 본관 교실까지 가는 게 그렇게 힘들었는데 학교 다닐 때는 가보니까 완전히 그냥 뭔 얘기하고 있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오늘부터 외우시는 거야. 마이너스 QD 하게 되면 1이라는 값이고 그냥 QS라고 나오게 되면 1이라는 값이다. 해서 제가 두 개 가르치게 됐어요. 하나는 자 P로 정리한다 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제 2분의 1, 뭐 3 이렇게 나오면 참 좋은데 갑자기 1 이게 나와버리면 움찔한다고. 이게 갑자기 꼭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어디 갔지? 마이너스 QD 나오면 잠깐만. 절대값을 뭐지? 절대값은 마이너스는 아닌데 1. 그 다음에 QS 뭐 본인들은 처음부터 다 알았던 것처럼 이게 헷갈린다고 시험 볼 때 내가 그랬다고 내가 몇 년 전에 이걸 보다가 갑자기 마이너스 QD 나오는데 2분의 1이나 3이나 이런 게 나오면 얼마나 좋아. 딱 떨어지게. 근데 갑자기 마이너스 QD가 나오는 거야. 이 새끼들은 이걸 문제를 만들다 말았어. 왜? 좋은 학교를 나와도 내가 어리버리해가지고 마이너스 QD가 1이라는 걸 한참 후에 알았어요. 어디서 말도 못해 쪽팔려가지고. 그래서 저랑 비슷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QD 1입니다. 그냥 QS는 뭐가 된다? 1이 된다. 그리고 항상 그 수용성 기울기의 절대값은 마이너스로 표시가 됩니다. 공급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은 무조건 플러스로 표시가 된다고. 아까 수요곡선은 이런 식이었잖아요. 수요곡선은 우 하향하는 모습. 이게 마이너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공급 곡선은 우 상향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플러스로 표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비교한 게 아니라 절대값만 가지고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뺀 값만 가지고 공기와 수기를 비교하게 되는 것이 돼서 지금 한참 진지하게 들으셨는데 문제를 보게 되면 거의 욕 나와요. 여러분 교재 49페이지 1번 문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를 이제 가게 되면은 지금 가볼까요? 이쪽에다 써줍시다. 자, 거미집 이론에서 수렴형 모형이 되기 위한 A와 B의 조건을 내서 수탄 나와 있죠? 수의 가격 탄력성. 그 다음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 나와 있죠? 수탄이 공탄보다 커야 된다. 수탄 쪽으로 입이 벌어지고 있으면 어떻다? 이게 수렴형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수욕선 기울기의 절대값하고요, 공급곡선 기울기의 절대값, 공기가 수기보다 컸을 때 어떻다? 수렴형이 되게 된다. 이런 걸 문제라고 낸다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답은 3번인가요? 요렇게 푸는 거라고.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것들은 너무 유치하게 제가 너무 간단하게 보여드리는데 보통 이제 학원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걸 설명을 해요. 이 거미집 모형의 유래와 수렴형의 경우의 수와 차트를 보여주고 등등등. 그냥 뒤지는 거야. 뭔 소리인지 이해도 안 되게. 그냥 우리가 시험용으로 접근하실 때는 수탄이 공탄보다 크면, 공기가 수기보다 크면 어떻다? 수렴형이다. 그냥 이렇게 기계적으로 다이렉트로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가볼까요?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점점점 모형 형태는 나와 있죠?
모형 형태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걸 자세히 볼 것도 없고 그냥 모형 형태만 물어본다고. 모든 문제가 모형 형태를 물어본다고요. 그래서 수렴형이냐 순환형이냐 발산형이냐를 물어본다고 해서 자 A 부동산 보니까 수요 곡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0.3 공급 곡선 기울기가 0.7 절대값으로 볼까요? A 부동산은 공기가 수기보다 크죠? 공기가 수기보다 크죠? 아, 예. 0.7이 0.3보다 크잖아요. 절대값만 따져서 그러니까 이제 A 부동산 시장은 뭐가 된다? 수렴형이 되게 된다. B 부동산 시장 보니까 똑같죠? 그럼 이건 뭐가 된다고요? 순환형. 여러 가지 죄송해요. 이런 걸 돈 받고 가르쳐 드려서. 유체 극치잖아요. 공기가 수기보다 크면 뭐가 된다? 수렴형. 그 다음에, 수기가 공기보다 크면 발산형이 될 테고, 같으면 순환형. 그래서 3번 문제 봐요. 많이 어렵게 된 거예요, 이게. 이게 24회 때 2개 물어봤잖아요. 거기 이제 2번 문제가 24회 때 문제로 써있잖아요. 24회 A형 몇 번이라고 써있잖아요. 그 다음에 3년 쉬었다가 27회 때 문제 구성할 때는 문제를 나뉘어서 높여. 겁나 높여. 어떻게? A 부동산 시장, B 시장, C 시장. 3개를 만들어. 아이, 2개 했다가 3개를 만들었다고. 그럼 수험생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와우, 이번에 학교는 겁나 어려웠어.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과거 문제는 대부분이 2개를 갖고 물어봐요. 근데 요즘 문제, 학교론 계산 문제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거의 3개를 던져놔. 그냥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다 3개를 던져. 그래서, 거기 보니까, 자, 먼저 우리가 외웠던 공기가 수기보다 큰 거 찾아봐야 되죠? 공기가 수기보다 큰 게 뭡니까? C죠? C는 공기가 수기보다 크죠? A, B, C 시장, A 시장, B 시장, C 시장 중에서 외운 거 바로 대입하는 거야. 자, 공기가 1.2, 수기가 마이너스 0.6 돼 있으니까 절대값은 공기가 수기보다 큰 게 뭐가 된다? C 시장은 수렴형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B 시장은 순환형이죠? 같으니까. B 시장은 순환형이잖아요. A 시장은 수기가 공기보다 큰 거. 반대 케이스니까 발산형이 된다. 발산형, 순환형, 그리고 뭐가 된다? 수렴형. 다 몇 번 되는 거예요? 5번. 다시 3번 문제 한 번만 더 체크할게요. 우리가 외운 건 공기가 수기보다 컸을 때 뭐가 된다? 수렴형. 그럼 자, 제일 쭉 보면 이제 감 잡히죠. C 시장은 공기가 수기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값 따지자고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따지지 말자고 그랬어요. 자, 공기의 절대값이 1.2고 수기의 절대값이 0.6이라고요. 그래서 C 시장은 수렴형이 된다. 그 다음에 B 시장은 같으니까 순환형. 그 다음에 A 시장은 수기의 절대값이 공기의 절대값보다 크니까 이게 뭐가 된다? 발산형이 되게 된다. 24회, 27회 때 나왔던 문제. 그저 외울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수탄, 공탄 얘기도 요즘에 거의 안 냅니다. 너무 유치하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나온 게 25, 27회 때 2개 또는 3개를 가지고 공기가 수기보다 클 때 뭐가 된다? 수렴형이 되게 된다. 이렇게 문제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쉬운 문제들 나오니까 4번 문제. 자, 25회 때 문제 한번 볼까요? 더럽게 복잡하게 읽어보지 마. 거기 물음표 뭐라고 써 있어요? 물음표 뭐라고 써 있어요? 4번 문제 물음표 뭐라고 써 있어요? 물음표 바로 앞을 봐야 돼. 길면 물음표를 찾아봐야 돼. 못 찾았어. 물음표를 못 찾아. 4번 문제에서 물음표 앞에 5글자 뭐라고 써 있어요? 모형 형태는, 그러니까 무조건 모형 형태를 물어본다고. 뭐라고 말하고 시부리든 간에 무조건 모형 형태를 물어본다고. 그리고 문제를 난이도를 있긴 했어. A 부동산 시장 2P는 500-QD, 3P는 300 플러스 4Q에서.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갑시다. 지금 P로 정리해야 된다고. A 부동산 시장. 그럼 P로 정리하면 양쪽을 뭘로 나눈 거야? 2로 나누면 되는 거죠? 2P는 마이너스 500-QD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250 마이너스 2분의 1QD. 그래서 수요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은 얼마가 된다? 2분의 1. 되셨죠? 하나 더 남아있죠? 자, 3P는 300 플러스 4Q였어. 그럼 P 3으로 나누면, 양쪽을 3으로 나누면 P는 뭐가 돼요? 100 플러스 3분의 4QS가 되는 거죠? 무조건 P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2P는 이렇게 돼 있으면 양쪽을 2로 나누면 하나 정리가 될 테고, 3P는 하게 되면 양쪽을 3으로 나누면 P 이퀄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바로 갑시다.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은 2분의 1, 공급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은 3분의 4가 된다고. 그래서 공기가 수기보다 크지요? 공기가 수기보다 크지요? 그러면 A 부동산 시장은 뭐가 된다고요? 수렴형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이제 나름 어렵게 내는 문제예요. 그러다 치고 두 번째 P는 400-2QD. 이거는 이미 P로 정리가 돼 있죠? P 이퀄 비부동산 시장에서는 P 이퀄 져 있잖아요. 좋아요. 그러면 자 비부동산 시장에서 수요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은 얼마입니까? 1 이게 안 된다. 이게 마이너스 써 있으면 움찔한다니까 1 마이너스 1을 1이라고 마이너스 QD라고 표시한다고요. 그래서 비부동산 시장에서 수요곡선 기울기 2구나 2 죄송합니다. 잘못 볼 수도 있죠. 요즘에 노안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비부동산 시장은 P는 400-2QD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자 2가 수요곡선 기울기의 절대값. 자 그다음에 2P는 100 플러스 4QS라고 써 있어요. 그럼 P로 정리하면 양쪽을 2로 나눠야 돼. 그러면 P는 얼마가 됩니까? 50 플러스 2QS. 같죠? 공기와 수기가 같으니까 이거 뭐가 된다? 순환형이 되게 된다. 되셨죠? 이 문제가 나름 어려운 거야. 25회 때 문제. 그리고 나서 지금 29회 때 나름 또 어렵게 구성한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자, 그래서 29회 때 문제를 검토를 하게 되면은 자, 지금 어느 지역에 나와 있죠? 그리고 중간에 거미집 이론의 모형 형태, AB의 모형 형태를 구하시오라고 돼 있잖아요, 중간에. 문제 좀 뒤지게 찾아보지 말고 대충 쓱 보면은 여기 무조건 저걸 구하게 된다, 모형 형태. 그러면 A 부동산 시장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QD는 100-P라고 돼 있죠? QD는 100-P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얘를 뭘로 정리해 줘야 된다? P로. 그럼 P를 넘기고 QD를 넘겨놓으면 P는 100-QD 이렇게 하면 나오는 거죠? A 부동산 시장의 수요 함수가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다고요. A 부동산 시장의 공급 함수를 보니까 EQS는 마이너스 10 플러스 P라고 돼 있죠? EQS는 마이너스 10 플러스 P라고 돼 있죠? 그럼 P를 정리하면 어떻게 해야 돼? EQS는 마이너스 10 플러스 P. 그럼 얘만 넘겨주면 되는 거지. 그죠? 그럼 P는 EQS 플러스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이 1이었었고, 그 다음에 공급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은 얼마가 된다? 2. 그래서 A 부동산 시장은 뭐가 된다? 수렴형이 되게 된다. 그러니까 P로 정리한다는 게 거의 각인이 돼 있어야 돼. 뭐라고 얘기를 하든 쫄지 말고, 다시 하나 차근차근 한번 해볼까요? 이거 그림이 지금 복잡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A 부동산 시장, A 상품 시장, A 시장은 자 함수가 두 개가 주어져 있다고요. QD는 100-P, QD는 100-P. 그러면 이걸 P로 정리하면 P를 넘겨주고 QD를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P는 어떻게 간다? 바로 Q는 마이너스 QD 플러스 100이라는 공式, 수식을 정리할 수 있어야겠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A 부동산 시장에서 EQS는 마이너스 10 플러스 P라고 되어 있어요. EQS는 마이너스 10 플러스 P. 그럼 P로 정리하면 P 이퀄 얘를 넘겨주면 되죠. P는 EQS 플러스 10이 되면 된다. 그래서 자 공급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은 2가 될 테고 수요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은 마이너스 1이니까 1이라는 거. 그럼 이제 공기가 수기보다 크니까 공기는 2였고 수기는 1이었으니까 이것은 바로 수렴형이 되게 된다. 이게 이제 A 부동산 시장. 그럼 B 부동산 시장을 한번 가볼까요? 또 같아요. 간단해요. 그래서 B 부동산 시장을 검토하게 되면은 자 뭐라고 돼 있냐면 QD는 500-2P. 자 QD는 500-2P인가요? 2P. 그러면 얘를 정리하면 일단은 2P로 정리해야 돼요. 2P를 넘겨주면
이 P는 어떻게 해야 돼? 500 마이너스 QD. 그러니까 이 QD를 이쪽으로 옮겨주고 이 P를 옮겨주면 되는 거예요. 이걸 정리하면은 P를 구하라고 했어. P는 양쪽을 2로 나눠주게 되면 250 마이너스 2분의 1 QD라고 하는 거. 그래서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은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 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보니까 비상품 시장에서 3QS는 마이너스 20 플러스 6P. 그럼 이제 이걸 정리하면 6P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6P는 3QS 플러스 20. 뒤에 상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걸 다시 양쪽을 6으로 나눠주면은, 자, P는 어떻게 됩니까? 6으로 나누면 2분의 1 QS 플러스 6분의 20이라는 값이 된다. 그래서 공급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은 2분의 1이고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은 얼마? 2분의 1이 되게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거. 아까 수렴형이었었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된다? 순환형이라고 돼 있죠? 그럼 바로 지문부터 먼저 분석하셔야 돼. 첫 번째가 뭐가 되고 수렴형이고 두 번째가 순환형인 게 몇 개가 있어요? 몇 개예요? 한 개밖에 없죠. 다음 몇 번? 1번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를 구성을 할 때 수험생들 연맥이라고 안 내요. 문제를 구성할 때는 겁을 되게 주는 식처럼 구성을 하는데 수렴형, 순환형만 알아도 다 풀 수 있게 문제 구성을 해준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 번 연습하셔야 되는데 결국은 공기가 수기보다 크면 어떻게 하고 수렴형이고 그 다음에 수기가 공기보다 크면 발산형이고 그 다음에 같으면 순환형. 여기까지는 외우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함수로 주면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갖고 사람들이 어쩔 줄 몰라해. 몇 번 연습하실 때 항상 뭐로? P로 정리해서 P 이퀄 이렇게 하면 항상 자 수요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은 마이너스 값이 나올 텐데 마이너스 1은 그냥 1로 해석을 하면 될 것이고요. 예, 그래서 공기와 수기의 관계를 따지는 겁니다. 잡다한 얘기 한번 볼까요? 자, A 부동산의 가격이 5% 상승. 자, A 부동산의 가격이 5% 상승. 5%는 중요한 게 아니라 가격 상승이에요. 그럼 수요는 증가한다, 감소한다? A 부동산의 수요 가격이 상승하면은 이 아이의 수요는 어떻다? 감소하겠죠. 비싸지니까. 그럼 B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 만약에 A 부동산과 B 부동산이 서로 대체되는 관계다, 대체제다라고 전제가 되면은 A 부동산에 있던 수요가 B 부동산 수요로 옮겨가야겠죠. 만약 대체제라고 한다면. 근데 자, 문제에서는 B 부동산의 수요가 하락했다, 감소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얘도 수요가 감소했다는 얘기는 A 부동산의 수요가 감소할 때 B 부동산의 수요도 감소했다는 얘기는 둘 다 세트로 움직인다. 이걸 우리가 보완제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앞에 공부하실 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자, 콜라와 사이다의 관계는 어떻다? 대체제. 물론 제가 엊그제 무슨 유튜브에선가 어디 개그 프로를 보니까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밤에 야참 먹고 계속 먹으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논외고, 만약에 탄산 음료를 마신다고 했을 때 자, 사이다를 마시면은 뭘 마시지 않을 것이다. 콜라를 마시지 않을 것이다. 사이다가 비싸서 사이다를 안 먹으면 콜라를 찾게 될 것이다. 이걸 뭐라고 그런다? 대체제 관계라고 얘기하고, 커피와 설탕처럼 자, 커피에 설탕을 항상 타먹는다고 전제를 하고 커피 값이 비싸지니까 커피를 적게 먹고 설탕도 적게 소비하게 되는 관계를 뭐라고 한다? 보완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보완제는 진짜 오랜만에 출제가 되는 거예요. 진짜 오랜만에 출제가 됐는데 신경 쓸 거 없고요. 이 문제는 사실 대체제 보완제가 어려워요. 사실 조금 어려운데 그게 저도 경제론 공부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대체제 보완제, 이게 그렇게 어려웠어. 하여튼 간에 방법이 없어요. 어느 순간에 딱 느끼, 이게 대체제고 이 감이 오는 시기가 있으면 좋을 테고 아니면 말고, 일단은 공기가 수기보다 크면 뭐가 되고 수렴형이 되고, 수기가 공기보다 크면 이건 발산형, 같으면 뭐가 된다? 순환형이라고 하는 거죠. 자, 문제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뭘 분석을 할 거냐면은 지금 23회 때 숱한 공기 문제 나왔죠? 1번 문제 나왔죠?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몇 회 때 문제냐면은 한번 분석을 해 보십시다. 2번 문제는 보니까 24회 때 나왔네요.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27회 때 나왔네요.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25회 때 나왔네요. 23, 24, 25, 27 나왔죠? 그리고 언제? 29회. 그러니까 26, 28에 안 나왔어요. 30회 때 안 나왔어요. 이번에 나온다 이런 얘기를 나는 하진 않았어요. 내가 무슨 점쟁입니까? 근데 나올 확률이 높을 것이다. 그리고 올해 문제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나올 거예요. 나온다라면 A 부동산 시장, B 부동산 시장, 그리고 C 부동산 시장 3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A, B, C가 몇 번? 3번에 한 번 나왔죠? 3번에 한 번 나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바로 4번 문제처럼 짜깁기를 하는 거야. 함수로 주는 거야. A 부동산, B 부동산, 그 25회 때 문제, 그 4번 문제가 2개 가지고, 자, 공급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하고 수요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보나마나 A, B, C 3개 주고, 수렴형, 발산형, 순환형을 다 올바르게 연결하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2개, 3개가 지금 와서 하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2번 문제가 공기, 수기 갖고 2개 갖고 했었잖아요. 3번 문제에서 3개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당황했다고 표를 주니까 이건 또 뭐지 이렇게. 그럼 지금 돌이켜보니 하여튼 새끼들 별것도 아닌 걸 갖고 지랄들 하는 이런 느낌을 받는 것처럼 지금 나중에 여러분들이 25회 때 혹은 29회 때 문제에서 발전 들어가는 형식이 뭐라고요? 3개. 3개 하면은 문제가 거의 29회 때처럼 쫙 길게 깔려. 그럼 숨이 턱 막힌 느낌을 줘. 아니 이렇게 문제 주는 순간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이 문제가 뭔지를 지배를 못하게 되면은 나는 산수 싫어하는데 수학 싫어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수학을 내고 지랄해 이렇게 겁을 먹어요. 그냥 공식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문제를 이건 주로 지금 23, 24, 25, 27, 29 해서 24를 제외하고 대부분 홀수의 차에 출제하는 영역이라고요.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쭉 분석을 하다 보면은 뭘 느끼냐면 대충 이제 나올 확률이 있겠구나 없겠구나 이런 감이 잡힌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볼 때 이제 관점이 생기니까 조금 난이도가 있어도 특히 이제 마이너스 P로 정리할 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해하는 게 조금 낯설어요. 이게 이제 이거 공부한 지 하도 오래됐으니까. 근데 하여튼 왔다 갔다 하는 것 좀 몇 번 훈련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방법은 같은 문제를 한 10번 푸시면 됩니다. 이항의 개념, 해설 다 달려있으니까 단순하게 반복하면 그 순간, 어느 순간에 깨우침이 있고요. 제가 공부할 때 힘들었던 게 마이너스 1이 나왔을 때 도대체 얘는 기울기의 절대값이 얼마일까 되게 많이 고민했었거든요. 쪽팔려도 얘기하는 이유는 여기서 그럴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몸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게 거미집 이론. 그래서 여러분은 거미집 이론이 뭔지도 몰라요. 농산물 파동이 지랄이니 이게 몰라. 굳이 부동산 학개론에서 이 거미집 이론을 가르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똑같아요. 농산물처럼. 농산물도 지금 이제 재배를 하면은 보통 1년 후에 생산이 되는 거죠. 또 하우스 재배 이런 얘기 하지 마. 짜증나니까. 양파! 이런 거 생각하죠. 1년 걸린다고. 그래서 생기는 문제이고, 부동산도 뭐라고요? 오늘 아파트 착공했다고 해서 내일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요가 부족해서 아파트를 뒤지게 많이 지어놨다지만 막상 3년 후에는 공급이 과잉이 돼가지고 아파트가 미분양 사태가 터진다.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희 부동산 학개론에서 거미집 이론이라는 개념을 차용해 쓰는 거예요. 굳이 부동산 현상을 설명하려고. 근데 우리는 공부하시는 분들은 시험 보시는 분들은 그냥 무식하게 공기가 수기보다 크면 수렴형, 수기가 공기보다 크면 발산형, 같으면 순환형, 그리고 항상 P로 정리해 주는 거, 산수 연습하는 거, 단순 계산을 가지고 뭐 계산 일을 하기도 그래요. 나중에 좀 숙달되면요. 그냥 여기 다 쓸 필요도 없이 무조건 P=에서 나눠서 숫자가 딱딱 떨어집니다. 몇 초 안 걸려요. 그래서 이게 부동산 경기 변동기를 보셨고, 잠시 끝났다가 이제 시장부터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